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반도체주 약세에 국내 반도체주도 부진했으나 낙폭이 제한되었고 종목별 차별화도 나타났습니다. 운수장비와 의약,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는 미국 대선 토론회가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증시는 관망세가 나타났으나 토론 종료 후 일부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상승했습니다. 달러인이 161엔을 돌파하면서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재무상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방어를 주도해왔던 재무관의 퇴임 소식과 미 대선 토론회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는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원화는 9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심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실망감, PCE를 앞둔 관망세 등이 작용한 가운데 코스피는 4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은 3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지표 결과에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분기 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5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고 지난 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를 뒷받침했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사상 첫 1만 8천 선을 돌파한 후에 반락했고 빅테크 위주의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편 6월 시카고 PMI는 7개월 만에 반등했고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ISM 제조업 PMI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대선 토론에서 중국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상해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고 유럽 증시는 주말 예정된 프랑스 조기 총선 경계감의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로는 극우 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PCE 결과보다 예상치를 상회한 시카고 PMI 결과에 반응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예상에 부합한 PCE 결과에 하락했으나 시카고 PMI 발표 후에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반기 나스닥이 20% 가까이 상승하는 등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데일리언은 총재는 PCE 가격 지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인하 시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코스피 2,800선 돌파 여부에 관심이 모일 예정으로 환율과 외국인 수급 흐름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월권 채권 시장 전망입니다. 채권팀입니다. 네, 국내 채권, 국내 크레딧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미 금리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 국고채 금리의 경우에는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3.16%, 3.2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연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기술적 지표들도 과매수 구간에 근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관련해서는 8월 인하를 기대했던 매수한 선물들도 일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인하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2분기 성장을 확인한 이후인 7월이 아닌 8월쯤에나 개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추가 인하 기대가 커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기주적인 것이 아니라 캐나다나 유로존의 사례를 보면 인하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차익 실현 기회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달과 6월달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채권을 매수하지 못하면서 대기 자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금리가 추후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길 추천드립니다. 네, 크레딧의 경우에는 저는 단기물 금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발행 시장 강세가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신규 발행이 감소하면서 신용 스프레드도 횡보 국면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절대금리 메리트를 탐색 중인데 저희는 기준점으로 PF-ABCP A1 3개월물 금리 3.92%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PF-ABCP A1 금리는 신용시장 내에서 부동산 PF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한 금리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크레딧 매수 기관들은 3년물 기준으로 3.7%에서 4.4%대의 절대금리 메리트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에 단기와 레버리지 특성이 강한 전략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신용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시장 발작의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위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즉 투자 대상의 회사채의 만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신용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희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크레딧 센티멘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7월 크레딧 스프레드가 46bp 수준에서 소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본문에서는 PF 연착륙을 위한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기술했으니 그 부분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국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연초의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조금 빠른 금리 인하가 따라야 되는데요. KB증권은 한국은행의 소수 의견,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8월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 매수 자금도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권고를 유지를 합니다.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 발행 시장의 강세가 스프레드 축소, 크레딧 시장 강세를 이끌었지만 신규 발행이 줄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또 행보 국면에 진입했고 7월에는 소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7월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7월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주식 비중 확대로 제시합니다. 버블 붕괴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물가 안정은 증시를 끌어올릴 재료입니다. 실적 장세 이 국면은 개별주 장세이며 수급은 저PER주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저PER주는 주로 소비 관련주, 즉 금융과 소비재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소비 둔화 현상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일시적 소비 둔화라는 현상들이 더욱 확연히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경기 둔화는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만약에 경기 침체라면 Q,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고용이 크게 악화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화폐 현상에서 깨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Q가 아니라 P, 바로 가격, 저가 소비 위주로 가격의 하락을 갖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적인 가격 할인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증시 반등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았는데요. AI가 붕괴되려면은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붕괴의 트리거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아마존 주주환원의 위험성이나 추세적 긴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1999년식의 묻지마 랠리에 대응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장세 이 국면은 개별주 랠리가 나타나고요. 이런 개별주의 주도주들은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소비 관련주라는 것은 금융과 소비재를 뜻합니다. 그 R&D 투자주인 AI나 오주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수급 이동은 저PER주를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이나 소비재,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 등을 저희는 장기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월 주식 비중을 확대로 제시를 합니다. 버블 붕괴나 AI 조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소비 중심의 미국 특히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경기와 이제 일시적인 소비 둔화는 물가를 낮추면서 증시에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주도주가 소비 관련 경기 민감주, 금융과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를 좀 더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식 시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7월 전략 내용에서 시황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7월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또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법 및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특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정부에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법 및 상법 개정안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종, 즉 자동차, 금융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고려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 내외 수준으로 KB증권이 전망하는 레벨에 이미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3분기부터 점진적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타이밍을 더 고려한다면은 9월 FOMC 이후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주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업종인데 상법 개정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4분기부터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으로의 진출, 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5, 6월에는 화장품과 K푸드가 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외의 업종들, 즉 엔터나 콘텐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는 업종인데요. 7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는 우주항공 등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및 두 번째로 세법 및 상법 개정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주목하는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지주 등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으로의 진출 그리고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 쪽은 그동안 이제 그 K 화장품과 K 푸드였지만 여기에서 이제 엔터나 콘텐츠 등으로도 좀 관심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글로벌 ESG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까 하인환 연구원이 언급한 바 있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ESG 관점에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탄소 규제 관련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밸류 공시에 참여한 기업 중 배당을 늘린 상장사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또 기업에게는 배당 증가분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 참여 관련 고민스러운 영역, 즉 허들로 작용해왔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 보자고 해왔던 부분이 해소가 되는 국면인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사례가 보여줬던,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밸류 프로그램은 1년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일본 사례가 보여줬던 것처럼 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타산지석을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본은 정책 시행을 한 6개월이 지나가면서 기업들이 이쿼티 스프레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변화시킨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자본 비용이 낮으면서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기업과 주주의 정합성인 ESG의 지배 구조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 규제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내년부터 회원국, 그러니까 유럽 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하는 것은 폐식용유 또는 농업 부산물과 같은 친환경 재료로 만든 연료인데요.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 감축할 수 있다
있다라는 점 때문에 EU는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게끔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25년부터 2%, 2030년부터 6%, 그리고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70% 의무적으로 혼입하게끔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가장 핵심 화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시행될 것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루프탄자의 동향입니다. 유럽의 최대 항공 그룹인 루프탄자는 이와 같은 지속 가능 항공유 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EU와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의 항공편은 최대 72유로, 한국 돈으로 10만 원 가까이 추가 요금을 매기기로 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국내 항공업계 입장에서는 항공권 가격 인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유럽 노선이 존재를 하는 만큼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 프로그램 항공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ESG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ESG 브리프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고요. 정부는 언론 등에 따르면은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 배당을 늘린 상장사에는 법인세를 좀 감면해주고 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 추진하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초기에는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할 수 있지만 갈수록 확산되면서 에코티 스프레드, 기업의 자본 비용 대비 수익률을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EU가 리퓨얼 EU 법안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연료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기존 항공유보다 최대 5배까지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현대글로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의 비전이나 주주환원 정책 등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저희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향후 현대차그룹 전반에 걸치는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또는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결국은 현대글로비스 주가에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하이라이트 저희는 3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DPS, 주당 배당금을 5에서 50%씩 늘려가겠다라는 방침이었다면 이번에는 50% 상한은 없애서 그냥 5% 이상 증가를 시키겠다.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한 최소 수치를 25%를 추가한다. 이런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주당 배당이 12,000원으로 지난해 배당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할 전망이고 이것은 이제 최소치이기 때문에 실제 배당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2030년까지 매출액 40조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영업이익 2.6에 3조 원을 달성을 해서 CAGR로 봤을 때 매출액은 CAGR 6.5% 그리고 영업이익은 8.8%의 증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 매출 비중을 40%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던 글로비스가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경영진들의 강력한 이익 증대 및 배당 확인 의지가 확인이 되었고 이건 저희들의 전망한 내용하고 일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현대차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다 사업적 관계 또는 지분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기업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룹 전체 밑그림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인베스트데이에서 확인된 경영진들의 의지가 투자자들의 그 그룹 주주환원 정책 또는 이제 지배구조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거고 글로비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핵심 사업 비전 및 주주환원 정책 등의 중장기 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포인트는 3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정책을 변경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이익 성장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비계열사 매출액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장기 이익 증가의 당위성이나 개연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현대차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업데이트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기준으로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187.2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 최고점은 2008년 8월 달에 191.51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98%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2008년 8월 당시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89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현재 환율은 1,388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환율을 감안한 원화 신조선가의 역사적 고점은 2008년 11월이었는데요. 이 기간이 포함된 2008년 4분기 평균 대비해서 올해 2분기의 원화 신조선가는 5.6% 상승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당시 대비해서 5.6%포인트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성과 상승과 이익 사이의 관계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생산성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국제 유가는 두바이 기준으로 그 당시 대비 85.3%나 상승한 상황이고요. 일반 용접공의 하루 임금은 2008년 4분기에 하루에 10.2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26.7만 원으로 2.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후판 가격이 국내 유통가 기준으로 12% 하락한 것이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비용은 이를 고려해도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다른 비용들과 달리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일반 용접공의 하루 일당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4분기 대비해서 162.3%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 역시 2008년에는 3,770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9,860원으로 161.5%로 유사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장기간의 제조원가 명세서 확보가 가능한 HD 현대 3호를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18.4%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인건비가 10% 상승하면 영업이익률은 1.8에서 1.9%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사상 최고가의 수주한 선박들을 주로 건조하게 되었었던 2011년과 2012년 수익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크게 고조되었던 그 시기의 수익성은 정말 대박이 났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형 상장 조선사들의 2011년 영업이익률은 8.4%, 2012년은 4.5%, 평균 6.4%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이는 2008년 수주 시점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친 건데요. 조선사들의 매출액은 수주 시점에서 사실상 고정되지만 2008년 수주 시점에서 톤당 99만 원이었던 후판 가격이 11년과 12년 건조 시점에서는 108만 원과 109만 원 정도로 약 10% 상승했고 인건비도 20%나 상승하면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의 성과 강세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08년 8월의 191포인트의 거의 97.8% 수준까지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환율을 감안을 해도 5.6% 정도 추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인데요. 다만 이제 단순 비교보다는 그때가 좀 환경이 다른 부분도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유가 등이 이제 83%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인건비가 당시 대비해서 2.5배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008년 최고 성과 수준에서 수주했던 선박들은 뭐 소위 대박이 났을까라고 한번 검증을 해본 결과 그렇지 않게 이제 실제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그 환경도 좀 같이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버추얼과 메타버스 등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시메틱 아이디어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 산업 성장 본격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원조 아담부터 이제 아이돌의 태동, 본격적인 성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3월 6일 MBC 쇼 챔피언 그리고 음악 방송에서 처음으로 버추얼 아이돌이 1위를 했던 플레이브에 대해서 조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VFX 기술 기반으로 탄생한 그런 아이돌입니다. VFX는 시각 효과라고 하고요. 현장에서 촬영된 영화나 드라마 광고 영상의 컴퓨터 그래픽 합성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VFX 기술이 가상 프로덕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증강현실, AR 및 혼합현실, MR을 접목하고 있는데요. 주로 클라이언트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던 영역에서 컨텐츠를 직접 생성해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레이브를 기획한 블래스트 그리고 VFX와 리얼타임 엔진을 결합해 원스톱 XR 컨텐츠 그룹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자이언트 스텝 등이 있고요. 일본 대표 버추얼 유튜버 기업으로 이제 커버와 애니컬러를 조망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17년부터 버추얼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각자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인 홀로라이브, 프로덕션 니지산지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한 IP 비즈니스로의 확장, 글로벌 경제권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 변화와 신규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수혜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첫 번째 자료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산업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버튜버 시장이 2021년 대비 2028년까지 연평균 35.6%를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버튜버 시장의 원조격인 일본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상장 기업인 커버와 애니컬러 그리고 최근 35억 의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한 브레이브 그룹이 1위에서 3위를 형성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성공 사례를 만든 VFX의 블래스트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최근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YG 플러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최근 데뷔한 여성 버추얼 아이돌인 핑크버스의 딥마인드 플랫폼이 일본과 국내 유명 버튜버 PD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가상 3D 캐릭터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미디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스콘 같은 경우는 최근 SM 컬처 파트너스로부터 5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대형 기획사와의 협업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성형 AI 시대에는 IP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울트라 IP 시대로 진입하고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부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VFX 그리고 리얼타임 엔진, 버추얼 크리에이티브의 결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콘텐츠 생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형 콘텐츠 사업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빠른 시간 그리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일본 버튜버 기업의 약진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체 또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버튜버 IP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컨텐츠, 만화나 게임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버추얼 산업의 주 소비층인 30대 이하를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AI 시대의 언어 및 문화 장벽 완화의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유망했던 메타버스의 인기가 최근에 급속도로 수그러들었던 이유는 다수의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킬러 컨텐츠의 유무, 디바이스 기술적 요인의 미비, 정부 규제 등의 요인 등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AI 역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발전과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산업이 이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재 수요층과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 IP의 다양한 수익 모델화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글로벌 IT 기업이 진입하려는 신규 디바이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 발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버추얼 아이돌 등이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VFX, 특수시각 효과 등의 기업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AI 발전에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 변화와 신규 디바이스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받을 쪽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